제가 이제 3장을 그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4차 산업혁명, 그게 서비스에서도 혁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걸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부에 이제 상황 분석과 포지셔닝의 핵심 정리. 상황 분석과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상황 분석과 포지셔닝은 시장 상황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상황 분석. 근데 시장 상황 분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게 3C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면 돼요. 컴피티터, 경쟁자가 있겠죠. 경쟁 업체가 있겠죠. 경쟁자. 그 다음에 컴퍼니, 자사가 있겠죠. 내 회사. 그 다음에 커스터머, 고객이 있겠죠. 이게 이제 상황 분석의 대상입니다. 경쟁자 분석, 그 다음에 자사 분석, 그 다음에 커스터머 분석. 그래서 이제 자사 분석이나 경쟁자 분석의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스와트 분석이 많이 또 활용이 되죠.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해가지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시장 상황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사에 대한 어떤 강점, 약점이 정확히 분석이 돼야 가능한 거죠. 제가 이 시장 상황 분석에 있어서 저도 대비하고 여러분도 한번 대비하자 그랬죠. 여러분 경쟁자는 누굽니까? 다른 학생이죠. 또 컴퍼니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고객은 뭡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단다면 그 기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직에 간다면 그 조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영업 시장에 있어서의 이용하는 고객이 되겠죠. 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핵심이 뭐다? 내 분석이다, 내 분석. 내 분석이 어그러져 버리면 다른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분석이 가장 핵심이다.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STP 분석. STP 분석은 S는 segmentation, segment, T는 이제 targeting, 그 다음에 P는 positioning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서 보자 이거죠. 우리가 왜 망원경 봅니까? 현미경으로 봅니까? 세분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쪼개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세분화해가지고 시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 시장을 세분화했으면 내게 맞는 시장이 어딘가. 그 다음에 경쟁자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 고객을 내가 잘 고객 만족을 해줄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를 해가지고 바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표적 시장.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경쟁자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잘 분석한 결과로 그 기업이 직장에 여러분들이 다니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이 원하는 니즈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표적 시장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은 이런 표적 시장을 선정할 때 나에 대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딱 만들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할 때 이게 이제 7P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7P. 그래서 이제 STP 분석이 이것은 우리 마케팅에 있어서 핵심이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 마케팅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는 걸 제가 이런 분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7P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지셔닝 전략은 이게 how to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략이다. 전략. 그래서 손자가 병법에서 전략은 생과 사의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해야죠, 이게. 인구 통계학적.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해야죠. 그러니까 사이코그래픽스 했죠.
그다음 뭐 데모그래픽스 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구매 행동 기준, 구매 행동 기준도 시장 세분의 중요한 요소. 그다음에 세분 시장에 독특한 니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이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수준을 어느 정도 서비스 제공 수준이냐. 서비스가 무조건 서비스가 좋다 해서 좋다고 안 그래. 바람직하다고 안 했죠. 가격과 서로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7P 요소하고 다 매칭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의 선정은 어떻게 하냐. 규모와 성장률이 어떻게 되나. 그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너무 적은 걸 접근해 가지고는 이익이 없겠죠. 그 다음에 내 경쟁 우위가 어떻게 되나. 경쟁 우위 요소가 뭘까. 그 다음에 자사와의 적합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을 할 거냐, 차별화 전략을 할 거냐, 비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은 시장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승부를 본다는 거고요. 차별화 전략은 시장을 한 두세 개로 쪼개서 거기에서 두 군데를 대상 거점을 해가지고 집중화한다는 거죠. 두 개를. 이게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않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가능하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비차별화 전략은 그냥 시장 전체를 놓고 내가 서비스를 해도 되겠다. 세 가지 전략으로 표적 시장 선정에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느냐. 고객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어디로 놓을까? 어디로 놓을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높은 서비스 품질을 할까? 가격을 높은 가격, 중가, 저가로 할까?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다음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까? 이게 다. 그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 고객. 그다음에 이제 컨셉트,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까?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 믹스를 할까? 이게 이제 포지셔닝의 중요한 요소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포지셔닝 할 때 중요성과 원칙을 보면은 새로운 이미지를 갖춰라.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갖춰. 그다음에 아니면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걸로 해라. 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재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를 변화시켜라. 지금 내 이미지가 좀 부족하다면 시장에서 그것을 재포지셔닝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변화시켜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원칙은 뭐냐면 단일성으로 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복잡한 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화된 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단일화해라.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로 전달해라. 반복적으로 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독특성. 유니크 해야 된다. 이거죠.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또 얘기하면 그건 식상하죠. 모방했네 그러죠. 그러니까 독특성을 가져라. 물론 이게 어려운 과업이지만 이 네 가지는 독특성. 그 다음에 차별성. 비교해서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성 하죠. 그 다음에 집중성. 뭐 거기 한번 쏟아부었으면 완전히 거기에 매진하라.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포지셔닝 한다 그러면 어디에 타겟팅을 잡았다. 포지셔닝 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여기저기 자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로 단일성으로 집중해서 하는 거죠. 집중해서. 모든 저의 에너지를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모든 시간도 투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특성. 나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특장점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별성. 뭔가 경쟁 우위 요소가 분명히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중성.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거. 이게 이제 개인이나 서비스는 중요하고, 그래서 상황 분석과 포지셔닝은 서비스 마케팅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개념이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은 대면 교육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시장 분석도 한번 요청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STP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점, 약점, 그 다음에 기회 요소, 위험 요소를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한번 제가 하려고 했었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적 시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그 표적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한 전략, 포지셔닝 전략, 하우투 전략을 한번 각 요소별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발표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그걸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관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확대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비스 마케팅을 공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상황 분석하고 포지셔닝, 그 다음에 스와트 분석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안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미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내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내 기회 요소는 뭐고 위험 요인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나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 4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할 경우에 훨씬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여기에 도전해 보겠다. 그 젊음의 어떤 가장 큰 뭐랄까 혜택이에요. 우리 나이 든 기성세대는 뭘 도전한다는 게 사실 이제 힘들어요. 그게 물론 그 맥도날드 창업자는 60 중반에 창업해서 뭐 했지만 그게 예외고요, 예외고. 그래서 젊은이의 장점이 뭐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젊은이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표적 시장을 한번 선택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how to, 포지션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별로 해서 그걸 하나하나 목표를 세우고 PDCA로 딱 정리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재밌는 어떤 미래 설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분석과 포지션의 핵심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면 교육했음을 할 수 있는 것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장 서비스 수요와 가용 능력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수요와 가용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요 관리 전략, 그 다음에 서비스 가용 능력 관리 전략, 그 다음에 수율 관리. 이 서비스에서 수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소멸성이니까요. 너무 많이 비추게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비추게도 안 되고, 적정한 수준을 비축해야만이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또 고객 만족에 있어서도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있어서는 수요와 가용 능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보면, 우리가 여름 되면 이제 한국전력에서 뭐 최대 전력 수요를 뭐 기록했다 뭐 해가지고 한전 측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 가능하면 전열 기구 사용에 있어서 뭐 좀 전략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서비스 전력에 있어도 야간에 전력을 저축하는 시스템이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에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축해 놨다가 주간에 쓰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전력을요 마냥 늘릴 수 없는 게, 또 이제 가을이나 이제 봄이나 이럴 때에는 전력이 남아돌아야 한 70% 정도밖에. 그래서 가용 전력이 한 70% 전력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는 유전력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비축이 잘 안 되는 거죠. 비축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 없다. 그럼 여기에서 수요 예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기라고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게 이제 국가가 거의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국유화를 이제 해제한 경우 그 개인 기업이 운영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이 엄청 뛰고 사회 혼란도 일어나겠죠. 그런 민영화를 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전력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국유화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국유화면서도 이제 반 민영화죠. 왜냐하면 한전이라고 하는 시장은 상장이 됐고 주주가 일반 국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 민영화가 돼 있다. 근데 그런 이제 한전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수요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극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좌석수를 해서 100개를 만들었는데 평일날은 한 50개 정도 쓴다. 근데 이제 주말 같은 성수기 같은 이제 120개 정도 된다. 그렇다고 120개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최적 가용 능력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객실 좌석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고속도로냐 아닌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날은 텅텅 비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이제 트래픽 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말을 이용해서 그럼 그 주말을 필요성을 위해서 더 늘려야 되느냐? 그 이제 효율 측면에서 수율 측면에서 사실은 맞지 않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고민이죠. 근데 이런 수율 관리는 개인 기업보다는 사실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게 또 많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수요 및 과용 능력 관리가 필요하다. 핵심은 뭐냐? 서비스는 변동이 심하다.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러시아어 있으면 복잡하고 비러시아어 때는 한가하고 이런. 그 다음에 서비스는 재고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수요 예측과 서비스 가용 능력 이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경영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수요를 한번 보면요. 서비스 수요의 변화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를 좌우하는 변수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린 서비스 기업은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이 변화하는 수요의 유형과 그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변수를 모르고 어떻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영자는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파악할 때 수요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근데 뭐 이제 맨 먼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가? 당신의 서비스가 주기적으로 변화합니까? 수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시간단위 다른다. 은행 같은 경우에 핵심 시간이 있고 비핵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시간은 예를 들어 10시부터 뭐 11시 반까지, 오후에 2시부터 그래서 3시 반까지 핵심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걸 파악해야죠, 시간을. 그래야 전략이 나오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그 집중 시간 해가지고 뭐 전화도 못 받게 하고 한다든가. 여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단위냐,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냐, 그 다음에 연간 단위냐, 그 외에 다른 기간 단위의 변화냐 하는 것을 충분히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스스로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해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주기적인 수요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계절적 변화, 기후. 그 다음 뭐 급여 지급일, 그 복잡하게 사람들이 몰린다. 그
그 다음에 학교의 예를 들어 방학과 개학 때,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방학과 개학 중요하죠. 해외 여행 같은 여행 서비스에는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휴일의 존재, 이걸 파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수요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보인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매일매일의 날씨 변화, 그 다음에 발생 예측이 어려운 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사고, 자연재해, 범죄 등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게 원인을 다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요의 변화가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가? 예. 이용 고객 또는 이용 목적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봐요. 그 다음에 거래별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거래별 수익성이 낮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없이 포기해야죠. 그런 게 다 이제 경영자가 이런 변수들에 대한 요인을 충분히 분석을 한 다음에 예측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단일 주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복수 주기에 의해서 동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의 경우에 하루 중 출퇴근 시간과 기타 시간대의 수요 수준이 다르고, 그렇죠. 주말이나 평일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적 영향에 따라서 이용객의 수가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다. 잘 크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 유형을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수요 유형에 따라서 가용 능력의 이용을 최적화하거나 고객의 믹스를 적정하게 하는 마케팅 믹스를 개발해야 한다 하는 거죠. 서비스 수요의 산업별 차이를 한번 보면은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서비스 산업에서 동일한 수준의 수요 관리 노력이 요구되지는 않는 거죠. 예. 수요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에 따라 수요가 변동하는 정도와 공급이 제한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은 수요에서 큰 폭의 변동을 경험하게 되지만 뭐 통신이나 병원, 뭐 교통, 식당, 뭐 다른 기업들은 비교적 좁은 변동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피크 수요라도 충족이 가능하지만 뭐 전기나 전화 같은 거요. 일부에서는 피크 수요가 가용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제가 이제 바로 설명드릴 12-1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기업이 효과적으로 서비스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산업이 가져오는 수요 변동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변수에 대한 원인 분석이 철저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죠. 표 12-1 수요 특성에 따른 산업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제한되는 정도가 좌측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수요 변동 정도가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제한되는 정도는 뭐냐면 피크의 수요가 지체 없이 충족돼야 하는 거. 피크가 왔을 때, 수요 피크가 왔을 때 직접 충족돼야 하는 그런 사업 영역이 있고요. 또 피크 수요가 가용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죠. 초과하면. 그럼 못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수요 변동 정도가 넓은 경우가 있고 또 좁은 경우가 있다. 이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피크의 수요가 지체 없이 충족돼야 되고 공급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시간적 수요 변동가 길게 나타날 수 있는 거, 넓게 되는 것은 뭐예요? 전기, 천연가스, 전화, 경찰과 소방, 이런 건 지체 없이 충족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적 수요가 뭐 단기간에 이런 게 아니고 길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크의 수요가 지체 없이 충족돼야 되는데 시간적 수요 변동은 아주 짧고 좁아요. 보험 서비스, 법률 서비스,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세탁업소, 이런 것은 수요가 집중이 되면 시간이 수요 변동률이 아주 좁은 거죠. 근데 이건 바로 조치가 돼야 되겠죠. 이거. 그 다음 이제
피크 수요가 가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 수요 변동이 넓은 경우 뭐냐면 회계 및 세금 신고, 교통, 호텔 및 등 숙박시설, 레스토랑, 극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초과하고 넓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가용 능력 범위 내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수요 변동수가 아주 좁은 경우 이런 피크의 수요 가용 능력을 초과한 경우에는 뭐 위에 보험이나 법률 이게 비슷한 서비스 중에서 기본 가용 능력이 뭐 불충분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못하는 거죠. 세탁업소에 있어서 가용 능력이 초과한 경우에 물건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수요 특성에 맞는 산업 구분을 경영자가 해보고 나는 여기에 어떻게 수요 관리를 하고 가용 능력 관리를 할 것인가를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가용 능력이란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 가용 능력이라고 그러죠. Maximum Available Capacity.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최적 가용 능력 Optimum Capacit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 가용 능력은 고객을 최대한 수용할 수, 최대한 밀어넣어서 다 넣을 수 있는 걸 최대 가용 능력.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 최적 가용 능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러한 이제 수준을 수요의 상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초과 수요가 있겠어요. 초과 수요. 그건 뭐냐면 최대 가용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 그림 12-2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초과 수요가 뭐냐면 최대 가용 능력을 초과한 거. 위에 가용 능력과 시간과 수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최대 가용 능력이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최적 가용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대 가용 능력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걸 초과한 거. 두 개 봉우리가 보이죠? 이게 최대 가용 능력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최적 가용 능력 초과 수요. 그건 이건 뭐냐면 최적 가용 능력이 있죠? 또 최대까지 할 수 있는 가용 능력. 여기 이 점선 양쪽 면 이것은 그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최적 가용 능력을 초과했다. 그렇지만 최대 가용 능력에는 미달하는 거죠. 이게. 여기가 제일 좋은 접점이 좋은 범위죠. 이게 기업으로서는. 그 다음에 최적 가용 능력과 일치하는 선, 일치하는 수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선에서 최대한 하게 되면 가용할 수 있겠다 하는 선까지의 범위가 최적 가용 능력을 초과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과 가용 능력은 뭐냐면 최적 가용 능력에 못 미치는 수요를 말합니다. 이게. 초과 가용 능력. 가용 능력이 미달한다 이거죠. 최적 가용 능력에 못 미치는 수준. 이것을 이제 초과 가용 능력이다. 뭐냐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적은 100인데 적정한 게 이게 50밖에 안 되니까 50이 지금 남아돈다 이거죠. 지금 이건 심각한 거죠. 경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최적 가용 능력 이하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가용 능력 이상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 우리가 수요 포지셔닝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한번 책 내용도 간단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수요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수요가 최대 가용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잠재적인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없으므로 고객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수요가 최적 가용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모든 고객이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객이 불만족을 느끼고 서비스 품질 평가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용 능력에 대한 수요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서비스의 수요가 가용 능력에 못 미쳐서 설비가 유유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비스 하려고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고객이 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나태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직이 많아지는 거죠. 텅 비어있는 식당의 경우에 당장의 수익이 낮을 뿐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마저도 그 식당에서 만족할 만한 식사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식당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식당의 직원들은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기가 저하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낮은 서비스 질은 고객의 발길을 끊게 된다. 악순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에서는 최적 가용 능력이 최대 가용 능력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다. 그렇죠? 최적 가용 능력이 당연히 최대 가용 능력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좌석이 꽉 차 있을 때는 고객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으므로 불만스럽게 되기 쉽다. 그리고 혼자 비행기 여행을 하는 고객은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 좌석이 10,000원인 것보다 더욱 편안하게 여행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최대 가용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최적 가용 능력을 기준선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고객 만족도가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성을 위해서 막 때려 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때려 넣는다는 게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는 최대 가용 능력과 최적 가용 능력이 일치하고 그렇죠. 고객도 그러한 수요 상황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 영화관에서 관객은 영화 자체에서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서울 시내 유명 영화관들의 상영관 규모가 피크타임스의 수용 인원보다 작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왜? 꽉 차 있는 감이 있을 때 만족도가 더 커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저 사람도 봤네, 저 사람도 봤네. 내가 영화 볼 때 만석이었어. 그럼 구전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최대 수요를 고려한다 해가지고 무작정 키워놓으면 좌석이 비어 있는 게 보이면은 선호가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상영관의 규모가 작은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데 영화를 관람하려는 관객은 사전에 입장권을 예매하려 하므로 수요 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거다. 그렇죠? 용이해지죠. 그 이제 기대 관리, 수요 관리. 극장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져. 그러면서 이제 다 채널 영화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영화를 보도록 유인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구장이라든지 라이브 콘서트 경우에도 최적 가용 능력이 최대 가용 능력과 일치하게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럴 때는 이제 최대 가용 능력과 최적 가용 능력이 딱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서비스 기업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수익성 확보와 고객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최적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기업은 수요를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최적 수준이 수요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영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인가 가용 능력 관리인가. 어떤 서비스 기업이 이제 수요의 패턴과 자신의 가용 능력의 제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기업은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일치 전략에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다. 한 가지 방향은 수요의 변동을 약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공급량에 수요를 맞추는 것으로 이것을 수요 관리 전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은 변동하는 수요에 맞도록 가용 능력을 변동시키는 것을 가용 능력 관리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수요 관리 전략을 선택하고 어느 경우에 가용 능력 관리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서비스 기업이 당면 어떤 수요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따라서 기꺼이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바꾸려 한다면 서비스 수요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수요 제고화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기업이 마케팅을 통해서도 서비스 수요를 다른 시간이나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 능력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면은 여기 이제 표 12-2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기업이 고객 수요 이동 능력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수요 능력이 높다. 이 고객은 계속 낙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높다는 게. 그 다음에 수요 예측 가능성이 예측이 불능하다. 이거 참 문제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다. 이걸로 나눠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 가능성이 불가능하고 고기업의 고객 수요 이동 능력이 잡아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묶어놓을 수 있다 할 때는 이제 가용 능력 변동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용 능력을 변동해서 비수기로 조정한다든가 장소를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수요 예측 가능성이 예측이 불능한데 기업이 고객 수요 이동 능력이 이제 높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요 제고화 전략을 써야 되겠죠. 수요 제고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기를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수요 제고화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우리 고객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요, 기업의 고객 수요 이동 능력이 낮다 그러면 가용력 고정 전략을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고객 수요 이동 능력이 높다. 이동 능력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경우 이제 수요 조절 전략을 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수요 조절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키우든가, 확대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요하고 가용 능력 관리 전략은 수요가 예측 가느냐, 예측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기업의 고객 수요가 이동 능력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전략을 4개로 나누어서 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건 뭐예요? 다 이게 경영자 롤 아닙니까? 경영자 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비스 행동과 심리,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서 경쟁 전략이니 수요와 가용 능력 관리니 기대 관리니 품질 관리니 하는 것은 직원의 역할보다는 경영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쉽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도 물론 경영자의 롤이지만 직원의 영역이 훨씬 큰 범위가 위에 각각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요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요 관리 전략이 있고 서비스 이제 가용 능력 관리 전략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 관리 전략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수요 관리 전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무반응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조절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제고화 전략이 있습니다. 무반응 전략은 뭐냐면 수요 변화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수요가 저절로 조정되도록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데 가도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구전에 의해서 어느 때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언제는 또 곧바로 서비스를 받으시는지를 학습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수요가 많더라도 우리 현재 그 가용 그대로 놔두면서 전략을 운영하면 그래 저기 힘들겠구나. 그럼 좀 기다렸다 다시 받지.
기다렸다 봤지 하는 학습 효과도 줄 수 있다 이거죠. 무반응 전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요 조절 전략. 수요 증대 전략과 수요 감소 전략 두 가지가 있다. 피크 타임엔 수요를 감소시키고 반대의 경우에 수요를 증가시킨다. 피크 타임이 돼가지고 너무 수요가 많이 나오면 그걸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걸 이제 비피크 타임 쪽으로 이제 넘기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수요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 제고화 전략은 예약 시스템이나 대기 시스템을 채택하여 수요를 제고한다. 수요를 제고화한다 이거죠. 이 세 가지 전략이 가장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조절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수요 서비스 기업은 마케팅을 통해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 전략의 방법을 꾸준히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것을 수요 조절력이 필요한 게 뭐죠? 이제 상품, 채널, 가격, 촉진, 4P를 이용해 가지고 수요를 조절하는 전략이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상품의 다양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스키장 콘도들이 비수기를 대비해 가지고 뭐 야외 수영장, 뭐 물보라 썰매장, 인공호수, 대중 골프장, 뭐 피칭 연습장, 그다음에 산림욕장, 산책로 등 다양한 부대시를 갖추고 사계를 즐길 수 있는 레저타운으로 변신하고 있죠. 이거 서비스 상품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뭐 겨울에 썰매만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되겠죠. 그럼 3계절은 뭐 할 거예요? 에버랜드는 이용객이 적은 겨울철에는 눈썰매장하고 한여름을 위해서는 캐리비안 베이를 개장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으로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그럼 여러 골프장에서는 눈썰매 사업으로 겨울철 수익성 효과를 타개하고 있다. 그다음 멀티플렉스 극장인 메가박스라든가 CGV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러 복수의 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고, 또 뭐 극장 내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장도 두고 뭐 커피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도 지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수요 관리에는 서비스 상품을 다양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경영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장소의 조절. 예를 들어 서비스 기업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면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하루의 시간대별로 주중의 요일별, 그 다음에 연중 계절별로 변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절하는 예는 금융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예 좋은 예가 있네요. 보면 이제 하나은행 가락지점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농산물 거래가 이제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모닝뱅크를 열어가지고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그래요. 또 심야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한 심야 극장도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 장소를 조절하는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고정된 장소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에 명동 같은 데 보니까요, 은행 직원들이 밀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상가들한테 직접 예금을 유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한번 그런 고객을 맺으면 은행을 쉽게 바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서울대 입구 지점에 뱅크 카트 제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카트를 갖고 다닌다 이거죠. 밀자. 은행 직원이 시장으로 찾아가서 직접 상인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겨울철은 또 스키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소 불문하고 가서 영업을 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을 다양화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또 중요하죠. 가격은 수요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 때는 고가 정책. 그렇죠. 비행기 항공권도 그러지 않습니까? 방학 때 피크 타임 때 항공권 가격을 내리는 경우 봤습니까? 비수기 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성수기하고 비수기, 피크 타임과 비피크 타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수요 곡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그게 피크 아닙니까? 성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격을 올리고, 올리고 비피크 타임, 비수기 타임에는 가격을 낮춰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200명이 타는 비행기가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한 150명 타면은 그게 BEP가 된다고 치면, 반 정도면 100명 탄다고 치면 비수기 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명이 그 정상 가격으로 가는 것보다는 100명을 태우고 할인된 가격으로 가는 게 더 큰 수익성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럴 때에는 그런 식의 가격 할인 전략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지불 능력이 세분 시장 간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을 충분히 한 연후에 가격 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다른 마케팅 믹스가 변하지 않는 채로도 광고나 인적 판매를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프로덕트, 그걸 다양화하는 것. 그 다음에 가격, 할인 정책, 가격을 또 다양화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다른 가격이라든가 뭐 상품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요 조절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잠재 고객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전달하는 서비스 기업들이 아직도 드물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로 가시면 서비스를 지금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은행을 간다 아니면 다른 극장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적정 가용 인력이 돼 있는가가 다 확인해서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ICT가 앞으로 서비스에 있어서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 기업이 광고와 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해서 고객이 붐비는 시간을 알게 되면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려는 소비자는 그때를 피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통방송의 경우에 운전자들에게 교통 상황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고객의 도로의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적절한 예네요. 저희도 차를 갖고 가면 이제 실시간 GPS에 내려온 정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주고 그래서 분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은 다른 마케팅 변수들, 상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가격을 이용할 때에도 절실히 요구돼요. 그러니까 이걸 믹스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고객으로부터 명확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제고화 전략. 수요 제고화가 어렵다고 그랬죠. 정말. 왜?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기업에 있어서는 수요 제고화 전략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관심을 갖고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고객들은 많은 예약과 대기를 한다. 호텔을 예약한다든가, 그렇죠? 인기 있는 뭐 비디오 테이프를 예약해서 예약한다든가,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서는 뭐 몇 시간씩 차례를 기다리기도 하죠.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자체를 제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약 시스템이나 대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제고할 수 있다. 예. 예약을 받는다는 것은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를 사전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는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액션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을 함으로써 고객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죠. 또 서비스 기업도 수요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수요 관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약이 반드시 서비스 기업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예약해놓고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고객의 또 변심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약을 받았다가 그 예약이 취소돼 버리면 그 좌석은 빈 차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예약 부도율을 낮추려고 여러 가지 전략도 쓰고, 또 그 다음에 예약을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정도의 예약 부도율을 항상 존재했다는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과다하게 중복 예약을 받음으로써 실제로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고객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기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정교한 예약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초과 예약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는 초과 예약 보상, 그래서 오버부킹 했다, 그럼 컴펜세이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드시 이런 게 피드백 속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은 기술적인 분야에 속하는 것이지만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서비스 전달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기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마케팅의 초점은 고객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한계, 최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저분이 인내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서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심적인 변화를 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도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학문은 융합학문이라서 그것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유쾌한 환경을 만들고 예상 대기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여유 시간 동안에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 노력들을 다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객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고객을 유지하고 유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이게 사실은. 예, 방법이죠. 근데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객은 얼마나 고객이 정말 영악하다 그런 정도로 고객이 얼마나 좀 합리적이면서 똑똑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치 증대 서비스, 보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걸 잘하는 그 서비스 업체는 성공해요. 그게 가치 증대 서비스 아닙니까? 호텔이나 아파트에서는 로비에 거울을 설치해서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이 복장이나 용모를 정돈한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대기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평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병원에서도 대기표를 주어서 기다리면서 자기 순번을 알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수요 제고화 전략에 있어서 예약 시스템이나 대기 시스템 두 가지인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게 신뢰예요, 신뢰.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다른 뭐 사이치기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끼어들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뭐 분란이 크죠. 분란이 크죠. 그러니까 예약을 했으면 또 뭐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지 못할 상황이 기업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보상 시스템을 반드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 시스템도 무작정 기술적인 대기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에 심적인 요소가 포함돼 가지고 대기 시스템을 운용해서 고객이 기다리더라도 덜 짜증나고 덜 기분 나쁜 방향으로 운용을 할 때 성공한다.